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기 폐쇄의 타당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북과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와 80대 노인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인천 고등학생에 이어 추가 사망이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2천여 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내 재확산이 빨라지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밀라노와 나폴리 등 일부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송이라고 맞섰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은 차츰 흐려져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는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너무 저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폐쇄 자체가 타당했냐 아니냐, 정부 정책이 옳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합니다. 감사원은 우선 당시 이사들에게 제시된 선택지가 2개, 즉 계속 가동과 즉시 중단뿐이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산업부와 한수원 내부 평가로는 두 방안 외에 2년 반 정도 가동하다 정지하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이 방안은 이사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배궁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즉시 중단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이런 방침이 한수원에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계속 가동보다 즉시 중단이 더 경제적이 되도록 회계법인에 보고서를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이었던 판매 단가와 비용 추정을 즉시 중단 쪽에 더 유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판매 단가를 계산하는데 한수원은 전년도인 2017년 단가가 아닌 자신들의 전망 단가를 적용했고 결국 계속 가동의 경우 예상되는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습니다. 월성 1호기를 중단할 경우 인건비 등 비용 감소는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사후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배궁규 전 장관에 대해선 인사자료 통보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엄중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삭제로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전체적인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도 함께 판단했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네, 원래부터도 이 문제를 놓고 가타부타 의견 대립이 많았던 정치권이기 때문에 어제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해석과 논평이 엇갈렸습니다. 그 내용은 송명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감사원이 1년 만에 내린 결론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가 조기 폐쇄는 물론 경제성 평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데 논란을 키운 데 대해 유감이라며 야당의 정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관련 부처 전현직 직원과 배군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 중단을,
국민의당은 감사방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월성 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를 했다면 애초에 수명 연장조차 불가능했다며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배제한 이번 감사원 감사 역시 한계가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힘을 실어줬습니다.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은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될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를 두고 검찰 독립성 침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다 논란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 지휘권 행사에 청와대의 관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사전에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언급 2시간 후 추 장관은 SNS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수용을 전하며 총장의 태세 전환은 당연한 조치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성역이 아닌 만큼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죠. 추가적인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일부 불만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과잉 지휘라는 비판, 또 정치적 필요에 의한 남용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사흘째. 이틀 전 곧바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던 대검찰청은 이후 추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검사들 역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감지됩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필요에 의한 지휘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대검 국정감사를 앞둔 윤석열 총장이 작심 발언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과잉 지휘라는 비판이 주로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과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이미 신고하고 회피한 상태라 현재 보고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수사지휘권이 내려졌다는 의견입니다. 석 달 만에 2번 발동된 지휘권이 남용됐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검찰은 장관 수사지휘대로 본격적인 수사채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검사 로비 의혹 수사팀을 꾸렸고 라임 사건과 무관한 검사 5명을 배치했습니다. 남부지검은 또 현 라임 사건 수사팀에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나 수사관이 몸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기존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남부지검 소환에 불응해왔고 어제까지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총장과 가족 사건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도 사건 재배당과 검사 증언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이 소식 접하고 많이 놀라셨죠. 어제 전북 고창과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80대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아직 백신과 사망 사이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질병청은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7시쯤 고창군에 사는 78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고창의 한 의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A씨가 고령인데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고 독감 백신을 맞은 뒤 한나절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갔던 점을 들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B씨가 어제 숨졌습니다. B씨는 숨지기 5시간 전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관을 보내 B씨에게 지병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17세 고등학생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틀 만에 사망한 데 이어 추가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사망한 17세 고등학생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은 3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이들한테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전국에 8만 2천여 명으로 알레르기 반응 등 신고된 이상 반응은 3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은 아직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례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 또 부검 진행 중 받은 구두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질병청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질병청은 또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독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유럽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 2만 1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가 발생했고요. 이탈리아는 야간 통행 금지를 도입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 1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전산 오류로 누락된 사람들이 반영돼 갑자기 2만 2천여 명이 증가한 지난 4일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76만 2천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241명이 새로 나와 6월 5일 258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인구 280만 명의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에 23일부터 가장 엄격한 대응 단계인 매우 높음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술집은 영업이 정지되고 다른 가구 구성원과는 실내외에서 만남이 금지됩니다. 이미 리버풀과 랭커셔 지역은 매우 높음 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In line with the additional measures taken in Lancashire, casinos, bingo halls, betting shops, adult gaming centres and soft play areas must also close.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가 도입됩니다. 밀라노를 포함한 북부 롬바르디아주, 나폴리가 주도인 남부 캄파니아주가 23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야간에 건강이나 업무상의 특별한 사유 없이는 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병상이 부족해지자 밀라노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사용했던 천막 형태의 임시병동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워미터 기준 유럽의 전체 확진자는 730여만 명, 전날보다 1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1일 확진자 수는 닷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재활병원이나 모임을 고리로 한 감염, 이 조용한 전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진아 기자, 일단 어제는 신규 확진자가 50명대에 그쳤어요. 네, 어제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명입니다. 지난 15일 이후 닷새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는 4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22명, 서울 11명, 인천 3명 등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의 경우 내국인이 3명, 외국인이 14명이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확산은 비교적 안정세지만 해외 입국을 통한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국내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기존에 집단 감염이 확인됐던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에서 어제 정오 기준 가족과 지인 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재활병원인 마스터 플러스 병원에서도 직원과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에서 주민 한 명이 지난 15일 확진돼 확인해 보니 이 주민과 함께 카페와 당구장 등에서 어울렸던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도 일가족 5명이 확진됐고 자녀가 다니는 학원을 통해 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또 서울 대치동 학원 강사 1명도 확진돼 직원과 학생 등 60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수능을 6주 앞둔 상황에서 학원가에 비상이 걸리자 강남구는 오늘부터 한 달간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전수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 특히 이제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춘 이후에 성적표가 나올 시기라면서 조용한 전파가 폭발적인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3단계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개편된다고요? 네, 현재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운영이 제한되는 사업장과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별 지침이 세부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1.5단계, 2.5단계 등 애매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음 주쯤 구체적인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그간의 의료체계와 방역 대응 상황도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구글 관련 앱들이 여러 가지 깔려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법무부가 독점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보경 특파원이 뉴욕에서 전해왔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엔 구글 관련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미리 깔려 있습니다.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5%에 설치돼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걸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자사 앱을 미리 탑재하고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사 브라우저인 크롬을 각종 기기의 기본 설정으로 해놓기 위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 등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곧바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소송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강제가 아니라 직접 구글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New competitors who have emerged, and this is why we have seen advertising costs decline by 40% in the last 10 years. And so we see dynamism in the marketplace. 미 정부가 기업의 반독점 소송을 낸 건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이후 처음입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They also claim that Google's quality has gone down as a result of its monopoly. It clutters the space with more ads. And it claims that innovation is harmed in general. This is very hard to prove. 이달 초 미 하원 법사위사나 반독점소위원회도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과 인도, 호주, 일본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이른바 쿼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얘기가 한동안 미국 쪽에서 나온 바 있는데 이게 다분히 이 중국 견제용 성격이 있는지라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논의의 속도를 살짝 늦추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6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쿼드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All of these things, the economic relationships, the diplomatic relationships, the security relationships, those build out networks that can keep these nations free and secure. 쿼드,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하는 협의체입니다. 여기에 베트남, 뉴질랜드, 한국 등 3개국이 포함된 쿼드 플러스 개념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8월 제시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비건 부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일단 4개국 협의체로 꾸려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So the Quad is still a somewhat undefined entity in and of itself, and so it's a little premature to even talk about the question of expanding the Quad. 다만 어느 시점에 쿼드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say that it is our view that in the passage of time, the Quad should become more regularized and at some point formalized. 그러면서 영내 어떤 나라와의 협력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쿼드 확대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Of course, welcoming cooperation with any country in the Indo-Pacific that's committed to defend a free open Indo-Pacific that guarantees sovereignty and prosperity for its members. 미 정부는 앞서 중국을 제외한 우방국 경제연합체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과 중국 IT 기업을 배제시키기 위한 5G 클린 네트워크의 동맹국들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EPN 클린 네트워크, 쿼드 등 아직 개념이 구체적으로 확립된 것은 없습니다. 공통점은 대중 압박 정책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중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 정부의 압박은 거세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러시아 군 정보기관 소속 해커들이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이 해커들을 기소하며 공개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2달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정상적인 이메일인 것 같았지만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가짜 메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올림픽 유관 단체와 후원 기업에도 같은 종류의 메일 수백여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역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위원장. 그러나 실제 메일을 보낸 사람들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 소속 해커들이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단체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뿌려진 가짜 메일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이들의 해킹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커들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가동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의 해킹 시도는 평창 올림픽 개막 당일까지 무차별적으로 계속됐습니다. 이들의 해킹 전모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고스란히 적시됐습니다. 미 당국은 러시아 해커 6명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 부근에서 밤새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밤 9시 50분쯤 오창 휴게소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차단하고 작업이 진행되던 중 1.2톤 화물 트럭이 공사 차량을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또 어젯밤 11시쯤에는 탱크로리 차량이 앞서가던 택배 트럭을 추돌해 탱크로리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옥탑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 2명을 불이 난 빌라에서 구조했고 일부 주민은 자력으로 대피했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로젠 택배 기사가 대리점에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권리금의 보증금, 턱없이 적은 수입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끝내 퇴사를 희망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억울합니다로 시작되는 로젠 택배 기사 김모 씨의 유서. 적은 수수료에 세금 이것저것 빼면 한 달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구역은 기사를 모집하면 안 되지만 대리점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고도 했습니다. 권리금 300만 원은 해당 구역을 인계받으면서 직전 택배 기사에게 줬고 보증금 500만 원은 대리점에 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또 권리금 관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과도한 권리금과 지점 보증금까지 내고 일을 시작을 하신 거고. 김 씨 동료의 계약서, 보증금은 사고 처리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못 낸다면은 그냥 계약 안 해줍니다. 버는 거에 이제 한 달 버는 수수료에서 매달 빼거나 뭐 그거는 좀 서로 정해야 되는데
내기는 무조건 해. 하지만 택배를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사고는 기사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보증금은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로젠 대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CJ 대한통운도 일부 대리점들이 보증금을 받고 월 수입 200만 원 중 빚을 갚는 데만 120만 원이 나가자 다른 일을 알아보려 했던 김 씨. 후임을 먼저 구하라는 대리점 요구에 택배 트럭엔 구인 광고까지 붙였습니다. 9개월 전부터 자기 차에 구인 광고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 계속 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전화하는 구이가 아니고 돈도 안 되는 데다가 일이 많다 보니까. 로젠 택배 측은 대리점의 부조리한 관리를 파악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권리금과 보증금 제도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지난 8월 KBS가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해 신고를 한 뒤에 해고되는 등 대학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가 해고를 당한 여성연구원은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남대 산학협력단 회식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한 연구원은 해고를 당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선 학생 간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피해자와 연대인들에게 사과하라. 전남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대학 측의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 인권센터의 성폭력 사건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간 공간 분리가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을 지켜야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게 전남대 인권센터인데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데 보호는 그냥 앞장서고 있고. 특히 성폭력 피해 신고자의 해고와 관련해 인권센터 규정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대 측은 향후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전남대 인권센터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각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어제는 전국의 공기가 탁했죠. 서울은 지난 7월 2일 이후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오전까지는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 세종과 전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점차 공기가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공기는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점차 비구름이 만들어질 텐데요.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5에서 40mm 예상되고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북부 지역에는 비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그치고 나면 금요일부터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토요일에는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은데요. 세종이 7.3도, 대구 9.3도, 전주는 1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전 18도, 대구 19도, 제주도 22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폐쇄 결정 자체보다는 결정 과정에서의 이 경제성 저평가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쨌든 이 조기 폐쇄 자체가 옳다 그르다 그 판단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탈원전 정책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굳혔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감사원장이 언급한 역대급 저항, 감사 결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산업부 모 국장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하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이 직원은 동료와 함께 감사원 면담 하루 전인 일요일 밤에 몰래 사무실로 돌아가 파일들을 삭제하고 복구됐을 때 확인하지 못하도록 파일명과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삭제된 파일은 청와대 송부 파일을 포함한 400여 개, 120개는 복구도 못했습니다. 결국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했다는 결론만 있을 뿐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이유입니다. 경제성 쪽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 조기 폐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결론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안타까운 거죠. 노원전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타당성에 대한 문제라거나 오히려 좀 차근차근히 짚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공격의 대상으로만.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월성 1호기의 해체 계획서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부도 앞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다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과 라임 옵티머스 특검을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 권한을 대폭 줄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식물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냐라고 일축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정하라. 민주당의 최후 통첩을 받았던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미 요구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여기에 라임과 옵티머스 특검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공수처법 개정안도 내놨습니다. 날치기로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독소 조항들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없애고 공수처가 요구하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조항 등도 고쳐 공수처 권한을 대폭 줄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식물 공수처를 만들려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일축했습니다. 독소 조항을 없애자며 필수 조항을 삭제했다며 시간 끌기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6일 시한을 넘기면 공수처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습니다.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여야가 나누어 선임하도록 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바꿔서 국민의힘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 또 구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방문 진단 검사를 하던 보건소 공무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보호복이 손상되면서 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이 병원에서 환자들의 검체 채취를 한 보건소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환자나 직원이 아닌 외부인이 처음 감염된 겁니다. 증상은 17일부터 나타났고 진단검사는 19일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하던 도중 보호복이 손상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인지장애로 인하여 검체 채취에 협조가 되지 않아 진료나 검사 중에 환자의 저항 등으로 보호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부산시는 북구보건소 직원 160명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직원과 같이 일했거나 식사를 함께한 동료, 또 다른 보건소 직원 등 밀접 접촉자 36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입원 환자 7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요양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81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전체 인원의 30%가 감염된 겁니다. 특히 1층 입원 환자가 처음 확진됐습니다. 건물 안에 모든 사람을 가두는 동일 집단 격리가 결국 바깥으로 나왔다면 괜찮았을 사람들까지 교차 감염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환자가 나오는 이런 속도들로 봐서는 교차 감염 있는 걸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병원에 격리돼 있는 환자 88명을 다른 곳으로 분산 수용하는 전원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이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코로나는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긴급 고용 지원 대상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포함시키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간병인, 방과후 교사, 아이 돌보미 등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점검도 당부했습니다. 아동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사망 사건과 기초수급자 고독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방역을 우선시하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들어 택배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자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에도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비극적 소식에 많은 시민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괜찮다, 고맙고 힘내시란 메시지가 이어졌고요. 어떻게 하면 기사들 부담을 줄일까 고민하는 이들도 늘었는데요. 이유민 기자가 전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택배 배송을 받는 한기루 씨. 자주 또 많이 물건을 시키는 만큼 매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무실은 따로 4층이라서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무거운 짐까지 갖고 올라오니 오죽 힘들겠어요? 평소 무심코 넘겼던 배송 완료 문자에 감사 인사를 건네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라는 좀 짧은 문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더욱 마음이 또 가더라고요. 끊이지 않는 택배 노동자들의 비극적 소식에 시민들의 안타까움도 더해만 갑니다. 그렇게 사실 많이 힘드신지는 몰랐는데 마주쳤을 때 좀 따뜻한 말씀을 좀 드릴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많이 죄송해요. 일단은 항상 저희 택배 받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쪽지하고 놓거든요. 조금이라도 택배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 고민도 해봅니다. 생수 같은 거, 그러니까 2리터짜리 이런 것도 뭐 2개 이상은 뭐 안 받게 한다던가 무게제나 이런 뭐 개수 제한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온라인에서는 해시태그와 댓글로 택배 노동자들을 돕자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자발적인 모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말을 건네주는 것도 그 문제를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알 배송, 새벽 배송처럼
빠른 배송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민들이 이제는 조금 늦어도 괜찮다며 택배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최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대해 방역당국이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백신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또 짐작했던 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는 어느 정도 조용한 전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런 전파가 이어지다가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집단적인 발생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 걱정하고 가장 우리가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만 만나면 폭발적인 전파로 이어질 수 있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호흡기 증상, 열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누구라도 환절기 감기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리얼타임 RT-PCR이 바이러스를 잡아내면 좋은데 그런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잘못된 안전의식만 심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이루어지는 전수 검사보다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또 명부 작성, 매일 발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적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스푸트니크 5라 그래서 이제 소위 전달체를 플랫폼으로 하는 백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성 항원 백신도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소위 위탁 생산 형식으로 과연 생산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란셋 논문에 러시아 백신에 대한 1상, 2상 결과가 실렸고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백신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도 임상연구 초기 결과가 국제적인 저널에 게재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접종이 이루어질 경우에 접종 사업의 안전성, 효능, 편리성 등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폭넓고 깊게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난이 악화한 영국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가 살아있는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가로도 불리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경매에 출품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극장이 소장 중이던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을 경매에 내놓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영국 예술가 중 한 명인데요. 2018년엔 그의 그림 중 하나가 생존 작가 작품 중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호크니 그림은 오페라하우스 전 총괄 대표인 데이비드 웹스터 경의 초상을 그만의 회화 스타일로 그린 1971년 작품인데요. 오는 22일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우리 돈 약 260억 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열 오페라 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 3월부터 공연 일정 대부분을 취소하면서 극장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는데요. 이번 경매 수익으로 극장 유지비 충당은 물론 덩달아 생계가 어려워진 소속 오페라단과 발레단, 관현악단 단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립 작업에 여념이 없는 이곳. 체코 중부 슬라니에 있는 병상 제조 공장입니다. 체코는 최근 2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율이 유럽에서 1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로 인해 병원 침대 수요가 급증하면서 체코 내 병상 제조 공장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공장은 직접 체코 총리로부터 수도 프라하에 설치될 군 야전병원을 위해 일주일 안으로 병상 500개를 더 만들어달라는 추가 주문까지 받아 모든 생산 라인을 풀 가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재정적 타격을 입은 미국의 영화관 체인 업체가 현금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단돈 11만 원의 상영관을 통째로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인 AMC 시어터가 저렴한 가격에 상영관 하나를 통째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상영관 1회 대여료는 최소 $99, 우리 돈 11만 원 정도인데요. 대여한 상영관에는 최대 20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 최신 개봉작 한 편을 골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AMC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영화 관람객 수가 작년과 비교해 85% 급감했다면서 이대로라면 올해 말 회사가 보유한 현금 자산이 바닥나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99 상영관 대여 서비스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영화계의 자구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23일부터 의약 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이라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업체의 월 평균 생산량 50% 범위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마스크 수출 총량제를 폐지하고 23일부터 의약 외품 마스크는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 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서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 규제 폐지와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 승인과 사후 신고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치동 학원 강사 확진, 학원 강사 2만 명 검사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치동 학원가 강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서울 강남구가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원 강사와 관련해 수강생 55명과 직원 등 60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을 6주 앞둔 상황에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치 이동 주민센터 앞에 긴급 선별 진료소를 마련해 오늘부터 한 달간 관내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전수 검사하기로 한 건데요. 검사 대상은 강남구 내 300인 이상 대형학원 40곳과 중소형 학원 1,635곳, 교습소 900곳, 성인 학원 500곳 등 모두 3천여 곳의 학원 소속 강사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부천 지역의 학교 2곳에선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현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형제 사이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친척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해당 학교들은 폐쇄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형제가 최근까지 각 학교에 갔던 만큼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학교 결혼식장 방역수칙 위반 여전하다는 키워드입니다. 학교와 결혼식장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를 보면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신고 접수된 사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대학교 휴게실과 교내 구내식당, 실제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혼식과 관련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식사했다는 경우, 또 출입구의 출입 명부와 체온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사용된 핵 연료의 저장 시설이 거의 다 차서 증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수원이 어제부터 이 공사를 위해 자재와 중장비를 들여올 예정이었는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계획이 연기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를 막고 월성 원전으로 가는 8톤 화물차를 멈춰 세웁니다. 주민들은 공사 자재나 중장비가 원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 원전에서 맥스터로 불리는 사용유 핵연료의 건식 저장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월성 원전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경주와 울산에서 온 주민과 시민단체 등 70여 명은 이곳에서 2시간 넘게 농성을 펼치며 맥스터 증설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공사 일정을 조정해 어제 오전 자재 반입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충돌 사태를 피했습니다. 원안위의 결정 자체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공론화 과정 자체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맥스터 건설은 안 된다라는 저희들 언제라도 발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서 다시 저지하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사용유 핵연료를 담을 수 있는 저장 시설이 다 차서 1년 후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8월 20일 건식 저장시설 맥스터 7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받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월성 맥스터 추가 건설은 공론화를 거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맥스터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1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증설 계획이 확정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네, 비싼 회원권 없이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골프장, 이른바 대중제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스포츠 대중화 차원에서 정부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골프장들이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면서 사실상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이 골프장은 회원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달랐습니다. 사실상 회원을 모집한 겁니다. 일본의 제휴한 골프장 속에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용인 이용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준.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을 못 파는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 개별 소비세는 전액, 토지세는 90% 깎아줍니다. 골프장당 대략 30억에서 40억 이상은 이익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렇게 회원제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된 대중 골프장은 올해 11곳. 회원을 편법 모집하는 방법도 교묘합니다. 골프장에서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골프장이 소유한 콘도 회원권을 사면 회원으로 대우해주는 식입니다. 회원을 편법으로 모집하고 또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꼭 먹고 알 먹고식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이런 편법 영업을 단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경상북도뿐 다른 곳은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수행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이용료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새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 사이 이용료 격차는 3분의 1가량 줄어 3만 5천 원까지 좁혀졌습니다. 세금을 덜 내고 요금은 올리다 보니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회원제의 4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깎아준 세금이 골프장들의 편법 영업으로 인해 골프장만 배불리고 있습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곳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전국의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 곳, 정부가 깎아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오늘 경찰의 달을 맞아 한 고교생이 일일 경찰관이 됐습니다. 경찰을 꿈꾸는 17 조유하양, 백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신처럼 큰 병을 이겨낸 경찰관을 만나서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힘도 얻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합니다. 앳된 모습의 한 학생이 경찰관 도움을 받아 경찰복을 입습니다. 이거는 이 단추가 아니에요. 이거부터 채우면 돼요. 그 모습이 신기한지 연신 사진을 찍어봅니다. 장래 희망이 경찰관인 올해 17살 조유하 양입니다. 유하 양은 지난해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7월, 8월? 그때 엄청 힘들었어가지고 아예 눈도 못 뜨고. 동생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병세가 나아지고 있지만 떨어진 체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워있기만 되니까 체력이 아예 근육이 없어지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유아 양에게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난치병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1일 경찰관이 된 겁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모의 사격도 해보고 제 뒤에 이렇게 홈파인 내기를 맞춰가지고 순찰차에 타 무전도 보내봅니다. 경찰 아저씨들 힘내세요. 혹시 자신처럼 큰 병을 이겨낸 경찰관이 있을지 궁금했던 유아 양. 뇌종양을 알았던 경찰관의 조언은 더 큰 힘이 됩니다. 운동도 조금씩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쭈니 잡으면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고. 멀어진 줄 알았던 경찰관의 꿈. 유아 양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꿈이 없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우울하기도 되고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희망을 심어주셔가지고 저는 더 앞으로 더 꿈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네, 오늘은 또 민족 역사의 가장 빛나는 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청산리 대첩 100주년인데요. 독립군의 최대 승리, 이 영광에는 민족의 독립을 염원한 수많은 이들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유진환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군 갈산면의 백야 김자진 장군의 생가지입니다. 생가 한쪽에 전시된 러시아제 모신나강 소총. 최근까지 저격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이 소총은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낸 독립군의 주력 화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독립군 무기 구매단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여곡절 끝에 체코 군단으로부터 이 소총을 구입했습니다. 일본군의 감시 속에 생사를 넘나들며 무기를 구하러 나선 사람들 가운데는 보부상 출신 독립군 분대장 이우석 선생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생의 사명감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생해도 이제 뭐 고생인 줄 모르고. 당시 독립군에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이른바 호랑이 포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구식 소총이나 심지어 화승총으로 일본군을 상대했던 명사수인 이들에게 이런 최신 무기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모신나강 소총 같은 그런 현대적인 소총을 구입하면서부터 일본군과 이제 전면전에 준하는 그 전투를 할 정도로 그 화력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지린성 청산리에서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하는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장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청산리 전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사연 하나하나가 엮어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오늘 아침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 세종과 전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점차 공기가 맑아질 텐데요. 다만 어제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 새벽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로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밤부터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텐데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토요일에는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저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기 폐쇄의 타당성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북과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와 80대 노인 2명이 숨졌습니다. 인천 고등학생에 이어 추가 사망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1,000여 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내 재확산이 빨라지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밀라노와 나폴리 등 일부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반경쟁적인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송이라고 맞섰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은 감사원 차원에서는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너무 저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어제 내놓은 건데, 다만 정부의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거다 아니다, 이 판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즉 과정상에는 흠결이 있으나 결정 자체는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감사원이 낸 건데요. 먼저 그 내용 개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합니다. 감사원은 우선 당시 이사들에게 제시된 선택지가 2개, 즉 계속 가동과 즉시 중단뿐이었던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산업부와 한수원 내부 평가로는 두 방안 외에 2년 반 정도 가동하다 정지하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이 방안은 이사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즉시 중단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이런 방침이 한수원에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계속 가동보다 즉시 중단이 더 경제적이 되도록 회계법인에 보고서를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 기준이었던 판매 단가와 비용 추정을 즉시 중단 쪽에 더 유리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판매 단가를 계산하는데 한수원은 전년도인 2017년 단가가 아닌 자신들의 전망 단가를 적용했고 결국 계속 가동의 경우 예상되는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습니다. 월성 1호기를 중단할 경우 인건비 등 비용 감소는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사후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선 인사자료 통보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엄중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자료 삭제로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 2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전체적인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도 함께 판단했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만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옳고 그름은 감사 범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네, 감사원은 이제 손을 털었습니다만 정치권에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와 야는 감사 결과를 놓고도 팽팽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송명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1년 만에 내린 결론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적절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가 조기 폐쇄는 물론 경제성 평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데 논란을 키운 데 대해 유감이라며 야당의 정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관련 부처 전현직 직원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 중단을, 국민의당은 감사 방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월성 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를 했다면 애초에 수명 연장조차 불가능했다며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을 배제한 이번 감사원 감사 역시 한계가 있는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라임 사건 수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등에 대한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킨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 지휘권 행사에 청와대 차원에서 관여한 바는 없지만 그 지휘 자체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될 수 있다며 언급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를 두고 검찰 독립성 침해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이다 논란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수사 지휘권 행사에 청와대의 관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사전에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 그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언급 2시간 후 추 장관은 SNS를 통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수용을 전하며 총장의 태세 전환은 당연한 조치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청와대도 성역이 아닌 만큼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죠. 추가적인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불만도 적지 않게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과잉 지휘라는 비판, 또 정치적 필요에 의한 남용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사흘째. 이틀 전 곧바로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던 대검찰청은 이후 추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검사들 역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감지됩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를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적 필요에 의한 지휘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대검 국정감사를 앞둔 윤석열 총장이 작심 발언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특히 과잉 지휘라는 비판이 주로 나왔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과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이미 신고하고 회피한 상태라 현재 보고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수사지휘권이 내려졌다는 의견입니다. 석 달 만에 2번 발동된 지휘권이 남용됐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검찰은 장관 수사지휘대로 본격적인 수사채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검사 로비 의혹 수사팀을 꾸렸고 라임 사건과 무관한 검사 5명을 배치했습니다. 남부지검은 또 현 라임 사건 수사팀에도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나 수사관이 몸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기존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며 남부지검 소환에 불응해왔고 어제까지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총장과 가족 사건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도 사건 재배당과 검사 증언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또 잇따라 나왔습니다. 전북 고창과 대전에서 70대와 80대 노인 2명이 숨졌는데요. 이 질병청은 백신과 사망 간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최종 부검 결과를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어제 아침 7시쯤 고창군에 사는 78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고창의 한 의원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A씨가 고령인데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고 독감 백신을 맞은 뒤 한나절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갔던 점을 들어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80대 B씨가 어제 숨졌습니다. B씨는 숨지기 5시간 전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상온 노출이 의심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관을 보내 B씨에게 지병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17세 고등학생이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이틀 만에 사망한 데 이어 추가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사망한 17세 고등학생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백신을 맞은 사람은 3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 이들한테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전국에 8만 2천여 명으로 알레르기 반응 등 신고된 이상 반응은 3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은 아직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의 시간과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례 중 중증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 또 부검 진행 중 받은 구두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질병청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질병청은 또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독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근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유럽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 2만 1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가 발생했고요. 이탈리아는 야간 통행 금지를 도입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만 1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전산 오류로 누락된 사람들이 반영돼 갑자기 2만 2천여 명이 증가한 지난 4일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76만 2천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241명이 새로 나와 6월 5일 258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인구 280만 명의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에 23일부터 가장 엄격한 대응 단계인 매우 높음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술집은 영업이 정지되고 다른 가구 구성원과는 실내외에서 만남이 금지됩니다. 이미 리버풀과 랭커셔 지역은 매우 높음 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In line with the additional measures taken in Lancashire, casinos, bingo halls, betting shops, adult gaming centres and soft play areas must also close.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가 도입됩니다. 밀라노를 포함한 북부 롬바르디아주, 나폴리가 주도인 남부 캄파니아주가 23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야간에 건강이나 업무상의 특별한 사유 없이는 외출할 수 없게 됩니다. 병상이 부족해지자 밀라노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사용했던 천막 형태의 임시병동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유럽의 전체 확진자는 730여만 명, 전날보다 1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명이었고요. 국내 발생이 4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직원이나 환자가 아닌 외부인이 처음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지난 13일 이 병원에서 환자의 검체를 채취했던 보건소 공무원이 있는데 이분이 입고 있던 보호복이 손상되면서 아마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요양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81명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강사 1명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강남구 측은 수능을 6주 앞둔 시점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달간 관내 모든 학원 강사 2만여 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학교 두 곳에서는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이 각각 감염됐는데요. 이 둘은 형제 사이이고 앞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친척과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형제가 다니는 학교들은 폐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학교 역학조사를 통해 동선과 접촉자들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과 모임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찝찝한데요. 방역당국은 이 조용한 전파의 차단이 마지막 남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마스터플러스 병원에서 7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70명으로 늘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이던 경기도 광주의 SRC 재활병원도 가족과 지인 등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63명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선 모임과 관련된 새로운 집단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자택에서 동창간 모임이 있은 이후 지난 5일엔 서울 서초구 카페, 10일엔 서울 강남구 당구장에서 모임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도 지난 3일 가족 모임 이후 일가족 5명이 확진됐는데 이후 확진된 가족 중 1명이 다니는 태권도장의 수강생 3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정신병원 등에서 추가 감염은 치명적인 만큼 조용한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는 어느 정도 조용한 전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집단적인 발생을 일으키는 그런 양상, 걱정하고 가장 우리가 막아야 되는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세버스 이용객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탑승객 명단을 관리하고 마스크 착용과 대화,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고자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현행 3단계로 나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설과 업종별로 좀 더 세분화해 이달 말까지 개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자국 효자 기업이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을 사면 구글 앱들이 미리 깔려 있는데 이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는 겁니다. 구글 측은 물론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엔 구글 관련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미리 깔려 있습니다. 삭제도 불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5%에 설치돼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걸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저지른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자사 앱을 미리 탑재하고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사 브라우저인 크롬을 각종 기기의 기본 설정으로 해놓기 위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 등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It has maintained its monopoly power through exclusionary practices that are harmful to competition. So the Justic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an antitrust response is necessary to benefit consumers. 구글은 곧바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소송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강제가 아니라 직접 구글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New competitors who have emerged, and this is why we have seen advertising costs decline by 40% in the last 10 years. And so we see dynamism in the marketplace. 미 정부가 기업의 반독점 소송을 낸 건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사 이후 처음입니다. 소송 결과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They also claim that Google's quality has gone down as a result of its monopoly. It clutters the space with more ads. And it claims that innovation is harmed in general. This is very hard to prove. 이달 초 미 하원 법사위사나 반독점 소위원회도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러시아 군 정보기관 소속 해커들이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해커들을 기소하며 공개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 2달 전 국제올림픽위원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정상적인 이메일인 것 같았지만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가짜 메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올림픽 유관 단체와 후원 기업에도 같은 종류의 메일 수백여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역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위원장. 그러나 실제 메일을 보낸 사람들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 소속 해커들이었습니다. 메일을 받은 단체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뿌려진 가짜 메일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이들의 해킹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커들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가동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의 해킹 시도는 평창 올림픽 개막 당일까지 무차별적으로 계속됐습니다. 이들의 해킹 전모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고스란히 적시됐습니다. 미 당국은 러시아 해커 6명을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 부근에서 밤새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밤 9시 50분쯤 1차로를 차단하고 작업이 진행되던 중 1.2톤 화물 트럭이 공사 차량을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또 어제 밤 11시쯤에는 탱크로리 차량이 앞서가던 택배 트럭을 추돌해 탱크로리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 옥탑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주민 2명을 불이 난 빌라에서 구조했고 일부 주민은 자력으로 대피했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새벽 로젠 택배 기사가 대리점에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권리금의 보증금, 턱없이 적은 수입까지 너무나 힘들었고 끝내는 퇴사를 희망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억울합니다로 시작되는 로젠 택배 기사 김모 씨의 유서. 적은 수수료에 세금 이것저것 빼면 한 달 200만 원도 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구역은 기사를 모집하면 안 되지만 대리점이 보증금을 받고 권리금을 만들어 팔았다고도 했습니다. 권리금 300만 원은 해당 구역을 인계받으면서 직전 택배 기사에게 줬고 보증금 500만 원은 대리점에 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또 권리금 관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과도한 권리금과 지점 보증금까지 내고 일을 시작을 하신 거고. 김 씨 동료의 계약서. 보증금은 사고 처리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못 낸다면은 그냥 계약 안 해줍니다. 버는 거에 이제 한 달 버는 수수료에서 매달 빼거나 뭐 그거는 좀 서로 정해야 되는데 내기는 무조건 해. 하지만 택배를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사고는 기사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보증금은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로젠 대부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CJ 대한통운도 일부 대리점들이 보증금을 받고 월 수입 200만 원 중 빚을 갚는 데만 120만 원이 나가자 다른 일을 알아보려 했던 김 씨. 후임을 먼저 구하라는 대리점 요구에 택배 트럭엔 구인 광고까지 붙였습니다. 9개월 전부터 자기 차에 구인 광고 붙이고 다니면서 사람 계속 구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선호하는 구역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데다가 일이 많다 보니까. 로젠 택배 측은 대리점의 부조리한 관리를 파악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권리금과 보증금 제도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지금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로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는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5도, 토요일에는 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요. 내륙 지역에도 연무와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습니다. 서울이 12.6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구 9.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원주 17도,
전주와 대구가 19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여부를 조만간에 공식 발표합니다. 방류 강행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 사전 작업 차원에선지 이 원전 내부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직원들. 수북히 쌓인 시멘트와 금속 파편을 헤치고 3호기 내부로 진입합니다. 천장과 벽면은 무너졌고 배관과 시설물이 뒤엉켜 있습니다. 수소 폭발이 일어난 건 건물 5층, 3층에서 4층 바닥으로 선량계를 밀어넣으니 시간당 104밀리시버트가 측정됩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일반인 허용 한도의 90만 배가 넘습니다. 디지털 기기마저 작동을 멈춥니다. 사고 9년여 만에 2호기에도 사람이 처음 진입했습니다. 수소 폭발이 없어 건물 내부는 비교적 훼손이 덜합니다. 반면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내부에 갇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료 등을 채취해 내부 오염도를 파악할 목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원자로를 2051년까지 폐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원전 안에는 폐로 시설을 지어야 하고, 그러니 오염수 저장 탱크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敷地が逼迫する中で、その水量が日々増加していることを踏まえれば、いつまでも方針を決めずに先送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 오염수 처분 방향은 오는 27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본 국민의 절반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에도 해양 방류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동해안, 남해안 지역들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제적인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원희룡 지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국감을 받기 위해 국회에 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준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과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일본 정부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체내 DNA 변이를 일으키는 삼중수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건 해양 생태계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 조사단에 한국 등 관련국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방류를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일본이 지구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 악당 국가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을 향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요구했고 정부에 대해선 주변국과의 공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은 방류를 적극 주장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항의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규정 속도를 지켰고 예상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고 본 건데요. 진유민 기자 보도로 자세히 보시죠. 전북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 4월 이곳에서 10살 여자 어린이가 차에 치였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발목 등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28.8km.
피해 어린이는 반대편 도로에 정차한 차량 뒤편에서 나와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차량 속도가 규정 속도 미만이었지만 검찰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부딪힌 차량의 위치가 정면이 아닌 측면이었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나타나 충돌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0.7초에 불과했다며 피고인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려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더 엄밀히 살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그 과실의 정도에서 좀 더 엄격히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이 특가법 적용에 있어서 그 법원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제한 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한다거나 시야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무장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청산리 대처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승리의 영광에는 민족의 독립을 염원한 수많은 이들의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유진환 기자가 전합니다. 충남 홍성군 갈산면의 백야 김자진 장군의 생가지입니다. 생가 한쪽에 전시된 러시아제 모신나강 소총. 최근까지 저격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이 소총은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낸 독립군의 주력 화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독립군 무기 구매단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여곡절 끝에 체코 군단으로부터 이 소총을 구입했습니다. 일본군의 감시 속에 생사를 넘나들며 무기를 구하러 나선 사람들 가운데는 보부상 출신 독립군 분대장 이우석 선생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생의 사명감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생해도 이제 뭐 고생인 줄 모르고. 당시 독립군에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이른바 호랑이 보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구식 소총이나 심지어 화승총으로 일본군을 상대했던 명사수인 이들에게 이런 최신 무기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모신나강 소총 같은 그런 현대적인 소총을 구입하면서부터 일본군과 이제 전면전에 준하는 그 전투를 할 정도로 그 화력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은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지린성 청산리에서 일본군 1,200여 명을 사살하는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장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청산리 전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사연 하나하나가 엮어져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타는 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만큼 관련 사고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길을 가다가 킥보드와 부딪혀서 다쳤을 때 보상받기가 애매해서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 당국이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차량, 전동 킥보드와 부딪힙니다. 무단횡단에 신호위반, 심지어 역주행하다 사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을 질주하다 보니 전동 킥보드에 사람이 치이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 해 100건 정도였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400건을 넘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그동안 동력이 있는 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가 12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13살 말 되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고 자전거 도로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추월을 해버리니까 이게 부닥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깜짝깜짝 많이 놀라죠. 이에 따라 애매했던 사고 보상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 아예 전동 킥보드를 보상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사에 가해자 정보와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피해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이제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보상할 수 있으면 이런 보장 사각지대가 좀 없어지는. 보험사가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주고 이 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보험 약관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야생 멧돼지 신고 포상제가 질병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방역 조치 없이 경쟁적으로 멧돼지 사체에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노재영 기자입니다. 죽은 멧돼지를 신고해 양성 판정이 나면 포상금이 100만 원, 음성이면 10만 원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올해 포상금 신청자 명단입니다. 41명이 58건을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복 신고자가 9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합니다. 모두 6건을 신고한 사람은 3건이 양성 판정을 받아 300만 원 넘게 포상금을 받아갔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이를 로또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산에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농동기 때 이해를 안 합니다. 이거 저 양산개체 따면 로또 맞은 거예요. 100만 원씩 보상금 주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방역 조치 없이 너도 나도 산에 올라 멧돼지 사체에 접근하는 게 문제입니다. 산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열병을 옮길 수 있어 인근 돼지 농장들에게 이런 주민들은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실상 이제 방역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방역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경계 대상이죠. 정부도 야생 멧돼지 신고 포상제의 부작용을 인정합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감염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이 감염 지역을 드나들 우려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제서야 입산자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 포상금 액수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외청기관인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이탈리아의 유명 음악원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정작 음악원 측은 세종에 학교를 세울 의사가 없었는데 행복도시건설청이 성과내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다 세금 6억 원만 낭비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조수미와 엔니오 모리코네 같은 유명 음악가가 다닌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2년 전 산타 체칠리아 분교를 유치한다며 세종문화재단에 입주할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이 공간을 산타 체칠리아 교수진들을 위한 1인 1실 공간으로 바꾸겠다며 행복청은 지난해 28억 원의 지방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산타 체칠리아 유치가 불투명했고 오히려 무산 가능성이 높았던 때입니다. 실제로 공사비 요청 후 반년도 안 돼 교육부 심의에서 탈락해 음악원 유치는 무산됐습니다. 산타 체칠리아 측이 한국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해당 음악원 출신인 에이전트사의 민간인 말만 듣고 유치가 다 된 줄 안 겁니다. 직원이 단 2명인 이 회사에는 국비 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행복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특별법에 근거한 설립 준비비 명목으로 지원했고 대부분 서류 작업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문기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전임 청장 때 일이라며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행복청에다가 환수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역을 제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책임질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 책임 소재를 규명해서. 행복청은 뒤늦게 지원금 환수 절차에 착수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 등 유치가 무산된 다른 사업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오늘 경찰의 날을 앞두고 한 고교생이 일일 경찰관이 됐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이 학생의 장래 희망이 경찰이라 경찰서에서 특별히 기회를 마련한 건데요. 뇌종양을 이겨낸 경찰관을 만나 따뜻한 조언도 들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앳된 모습의 한 학생이 경찰관 도움을 받아 경찰복을 입습니다. 이거는 이 단추가 아니에요. 이거부터 채우면 돼요. 그 모습이 신기한지 연신 사진을 찍어봅니다. 장래 희망이 경찰관인 올해 17살 조유하 양입니다. 유하 양은 지난해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7월, 8월? 그때 엄청 힘들었어가지고 아예 눈도 못 뜨고. 동생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병세가 나아지고 있지만 떨어진 체력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워있기만 되니까 체력이 아예 근육이 없어지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유아 양에게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난치병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한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1일 경찰관이 된 겁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모의 사격도 해보고 앞에 뒤에 이렇게 홈파이 내기를 맞춰가지고 순찰차에 타 무전도 보내봅니다. 경찰 아저씨들 힘내세요. 혹시 자신처럼 큰 병을 이겨낸 경찰관이 있을지 궁금했던 유아 양. 뇌종양을 앓았던 경찰관의 조언은 더 큰 힘이 됩니다. 운동도 조금씩 무리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렇게 건강 좋아지고. 멀어진 줄 알았던 경찰관의 꿈. 유아 양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꿈이 없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희망을 심어주셔가지고 저는 더 앞으로 더 꿈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인데요. 정확하고 신속한 교통정보 전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사금램프에서 송동분기점 구간 짧은 정체 외에는 평소보다 양방향 모두 수월합니다. 행주대교에서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개화교 부근도 통행량 빠르게 늘면서 밀리고 있으며 응봉로 응봉교에서 성수대교 이전까지 더디 운행되고 있지만 평소보다는 덜 힘겨운 편입니다. 송파대로 잠실역 일대 잠실대교 방면으로 신호대기 몇 차례 받으면서 차량 행렬 제법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시속 약 20km 내외 속도로 예상 소요 시간 10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교통 혼잡 및 통제 예상 정보입니다. 서초역 4번 출구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혼잡 예상되며 강변북로 영동대교 부근 교량 점검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의 감사 요구를 감사원이 수용한 지 13개월 만입니다. 원래 예정보다는 8개월이 늦어진 결과입니다. 그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컸던 사안입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불합리하게라는 표현입니다. 감사원 발표를 보면 거기에는 원전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기 폐쇄 판단에 있어 불합리하게 개입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산자부가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는 2018년 6월에 나오는데도 그 2달 전인 4월에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방침을 이미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관련자들의 인사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폐쇄 결정 과정 중에 불법뿐 아니라 감사 과정 중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의 폐기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대목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탈원전 정책은 물론이고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문제는 아예 제외됐고 경제성 부분 역시 그 자체가 아닌 경제성 부분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의 문제에 국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관련자 인사 조치에 대한 감사원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제로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 이 또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가 자칫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감사 내용 그 자체와는 분명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서쪽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연무나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충남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중국 북부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점차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부터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꽤 많은 양의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북부 지역에는 밤부터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